네, 조금 전이죠. 2시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를 놓고 공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 변론을 통해서 사회적 논란이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확정된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 이제 한 19분 전이었는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 공개 변론이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공개 변론 형태로 시작되는 것,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을 하는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심이라는 건 뭔가 하면 1심과 2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이 됐는데 그 사실에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판례 위반된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관이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네. 우리가 법률심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법률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서류 심사만으로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민사 같으면 원고 측과 피고 측이 낸 서면들, 또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형사 기록과 검찰 측 변호인 측의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 때로는 그렇게 서류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판처럼 일반 하급시의 재판처럼 변론을 열어서 그 원고 측 또는 검찰 측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 측 또는 피고인 측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공개 변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또는 국민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많이 있는 사건 예. 그런 경우에는 그 변론 절차를 국민에 공개를 해서 공개한다는 결과에 이제 뭐 저 TV 방영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의 또 거기에 대한 의견도 받아들이는 그런 절차를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 변론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이 양심적 그 병역 거부만이 아니고 종전에도 뭐 그 이혼할 때 그 남편의 연금을 그 상대방 이혼한 쪽에 줘야 되는라든지 그런 건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사건들의 경우에는 공개 변론을 해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오늘 열리고 있는 이 공개 변론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돼서 핵심 쟁점이 뭔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결국 그 양심적 병역 거부로 해서 병역을 한 사람은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고 예. 표현이 이제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예.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모든 그 국민들은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그 병역을 하려면 또 군사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군사훈련을 못 받겠다, 총은 못 들겠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총을 들게 하고 군사훈련 시키면 그 사람의 양심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양심의 자유와 국가를 외적으로부터 지켜야 되는 병역 의무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병역 의무가 우선한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쭉 해왔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아니 본인이 그렇게 굳이 군사훈련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병역 중에서 현역, 보충역 그런 종류 중에서 대체복무활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은 병역 의무를 그렇게 총 드는 대신에 다른 걸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를 안 만들었으면 이거는 헌법에 불합치한다. 네. 그러니 국회에서는 그런 대체복무하는 거를 내년까지 만들어라.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법원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벌써 하급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이 한 100건이 된답니다. 그 무죄인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게 이제 뭔가 하면 병역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병역 88조 1항에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예.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문제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대법원의 일관된 그 판례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 왔거든요. 2004년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 법이 고쳐질 때까지 법원도 이런 그 사안에 관해서 무죄로 할 것을 기대한다. 이런 것까지 예. 써붙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법원 변론을 거쳐서 나중에 선고될 대법원 판결에는 아마도 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즉 영향을 종전 미칠 수 판례를 있다. 종전 판례를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냐 마냐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제일 그렇습니다. 큰 쟁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된다고 봤는데 그렇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좀 더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파서 입영을 못하면 그건 정당한 사유겠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양심적 자유로 나는 사람을 죽이는 총은 줄 수가 없다. 나는 사람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 그러한 종교적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총을 쥐어라, 군사훈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제 그런 그 저변의 공감론이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변화될 이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미 유죄를 받고 복역 중인 사람들은 굉장히 무죄를 받게 되는 같은 사례인데 무죄를 받게 된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앞에 소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왕 처벌받은 사람은 할 수 없겠지만 또 한편 또 지금은 군대가 한 18개월, 20개월 그밖에 안 되는데 예전에 3년씩이었거든요. 예. 그 긴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누구는 군대 가고 누구는 군대 안 가고 이런 형평의 문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간단히 이렇게 이거는 뭐 당연히 정당한 사유인 걸로 봐야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군대라는 건 굉장히 통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소한 행동의 자유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야 이 군사 병력이 강해지니까요. 그래서 사실 젊은이들이 뭐 기꺼이 물론 가는 사람도 많지만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나는 양심의 자유로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인정한다면 이거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방력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형평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면 그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뭐 기간을 어느 정도 둘 것이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기간이 돼야 좀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우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군대 현역으로 가는 것 또는 병축으로 가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그 본인의 그 의무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몸이 덜 힘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그렇죠? 비슷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범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이 교도소 가는 정도로 혼을 내주겠다.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개월에서 36개월 정도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군대에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긴 시간이냐, 대체 복무를 하는 기간으로서 길다고 보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한 2배 정도 되는데 사실 군대 생활이 힘든 거는 내후반 생활을 하고 사적인 자유가 있을 수가 없지 억압되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래야 이게 강화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 대체 복무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어느 그 후보님 아들처럼 소록도에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인들 어려운 시설에 가서 도와준다든지 대체복 방식이요. 그렇죠. 예.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지뢰 제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예. 있죠. 근데 뭐 지뢰가 그렇게 많은 모든 그 대체복무자 그리고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일을 대신할 것인지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죠. 그래서 맞아 군대를 안 가더라도 그 정도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희생하면 군대 가까운 정도로 쳐줘야 되겠다. 그런 공감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병 면탈의 방법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보니까 아까 방식 얘기해 주셨는데 현역범처럼 이제 아까도 뭐 그 형태를 얘기하실 때 합숙근무만 허용되는 방안이 있고 또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예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한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합숙은 사실은 그 쟁점이 아니죠. 왜냐하면 총을 들지 않겠다는 것이지 그렇죠. 합숙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합숙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보충력 중에도 공익요원은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뭐 그렇긴 않습니까? 하죠. 예. 그러니까 합숙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을 안 들게 하는 대신에 군사훈련 안 받는 대신에 무엇을 할 것이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이게 군대에 가는 사람과 대체 복무를 선택한 사람 사이에 균형이 잡히게 되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징벌적 대체 복무가 되다 보니까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앞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지뢰 제거 관련된 언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개정안을 좀 공동 발의한 면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종교적 이유로 이제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사람 죽인 일을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지뢰를 제거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면 그걸 해라 하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게 병역 거부를 하면 대개 징역 1년 6개월 정도 선고를 합니다. 네. 근데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교도소에 1년 6개월 넣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국방력이 강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력을 다른 데 쓰는 거니까 꼭 처벌로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군대 가는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형평이 어긋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지뢰 제거 작업이건 또는 뭐 후방에서 뭐 누굴 돕는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형평에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야죠. 앞서서 유죄받은 분들은 이제 소급이 안 된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를 금지한 현행법 위헌인지 판단을 오늘 하는데 예. 만약에 이게 그 위헌으로 난다면 법원 판결에 취소를 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긴 다른 문제긴 한데 합니다만, 예, 예. 지금 이제 오늘 그 변론을 한다는데 선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굉장히 우리 사법 시스템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뭔가 예.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 헌법의 최후의 통제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해석도 하고 심판도 하고. 예. 근데 헌법재판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 예를 들어서 나의 뭐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다, 재산의 자유를 침해받다, 뭐 이런 재산의 권리를 침해받다. 이런 사람들은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헌법재판소법 68조에 있거든요. 예. 다만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의 재판이 잘못돼서 내가 기본권 침해를 당했다. 그런 경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무죄가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유죄받은 분들은 자기 입장에서도 뭐 침해를 받은 거다라고 기본권을 이렇게 생각해서 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이런 나올 일이 없을까요? 이거는 이제 꼭 단순히 이번 유죄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그렇죠. 예. 모든 우리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 헌법소원이 되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뭐 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만약에 이런 결정을 해버린다면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다가 내가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 나했습니다 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럴 수 뭐 이 병역 거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 끝으로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그렇다면 아까 얘기하실 때 어떻게 심사할 것이냐 그것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 심사를 어디서 또 관할할 것이고 이 부분 어떻게 일단 보일까요?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중에는 위장 병역 거부자가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귀찮아서 뭔가 좀 가기 싫어서요. 가기 싫어서. 전혀 가기 싫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이라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도 조사해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마 정신의학자나 심리학자나 이 법학자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로서는 병무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식 거부 대상자의 되는지 여부를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뒤에 또 혹시 위장된 것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도 제대로 해야 이 현역으로 또는 보충력으로 군대를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잠깐 좀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 확정됐던 과거사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그렇습니다. 선고가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번에 사법농단 문제로 나왔습니다만은 대법원이 청와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상고법원
추진하기 예. 위해서 예. 소위 타협 판결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종전에는 우리가 대법원 판결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알고 보니까 사법농단의 한 부분이니 예. 이거에 관해서 내 기본권 침해됐으니 헌법재판소가 이거를 다시 해다 심판해다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이 헌법재판소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지 않습니까? 예.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든 거다. 헌법재판소가 그 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도 그 헌법소원을 헌법소원 제기할 받아줄 수 수 있으면, 있다. 예.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뭐 과거사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그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대법원의 위에 또 감독기가 하나 더 생기게 돼서 실질적으로 사심제가 되고 이거는 대법원으로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도 이거는 간단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이미 20년 전에 어떤 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는가 하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거를 계속 적용하면 그거는 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 결정을 내린 바도 있고요. 또 90년대 후반에 이미 헌법재판소 소수 의견으로서 아니 이게 이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는 거는 그냥 모든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예. 만약에 대법원이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해야 된다. 그런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예. 그래서 이번 이제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그러한 소수 의견이 과연 다수 의견으로 바뀔지 여부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오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법원이 지금 좀 경상사법부가 그렇습니다. 대립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한테 만약 위헌으로 판정이 난다면 영향을 상당히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종전에 우리는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더 이상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사실을 받아들였는데 이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이렇게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점에서 특히 대법원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 개인적으로 뭐 그래서 제 법적인 개인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생각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로 하기보다는 예. 아마 소수 의견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결국 이 권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대법원 믿을 수 없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우리 대법원 재판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만 아직 그런 공감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이전 양심적 병역 거부도 기본권 침해의 사례인 경우인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정의도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내려질 필요가 있겠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우리 헌법에 보면 큰 부분이 기본권의 부분이 제일 먼저 많이 나옵니다. 신체의 자유니 그다음에 사생활의 자유, 언론 네. 출판이 쭉 나오고 그 뒤에 통치기구가 나오죠. 대통령, 국회, 헌법재판소 이런 것이 나오고 결국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기본권을 더 키워나가는 데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기본권이 우리 현대에 들어와서 좀 더 확장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예. 그게 종전에는 기본권, 기본적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그런 기본권 확장에 따라서 개념 확장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겁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합헌으로 볼 것이다. 다만 소수 의견이 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이번에 같이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백기환 소장 관련된 그렇습니다. 그런 긴급조치 사건 패소에 대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긴급조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많은 사건들이 한꺼번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루어지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54건 정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긴급조치 사건 자체가 옳으냐는 그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쵸. 네. 이분들은 긴급조치가 잘못돼서 피해를 입었다. 그것까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안 된다. 그렇게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법농단에 그게 적혀 있어요. 대법원이 그렇게 협조한 사례로.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꾸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이분들은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으니 바로잡아야 된다. 그럼 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게. 그 소멸시효를 그렇게 짧게 해석한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내 기본권을 침해했으니 헌법재판소가 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이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네. 해달라는 거죠. 오늘 헌재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현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